안녕하세요, 모태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명문대 졸업생 재테크 모임인 투자노트의 지식 지원을 받아 만든 영상이니 경제 또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929년의 미국 대공황과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공황 시기에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유럽만 비교하지만 현재는 미국, 유럽, 그리고 신흥국 중 가장 세계 경제의 비중이 큰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4개의 나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공황이 발생했던 첫 번째 원인, 임금 상승. 1차 세계대전 이후 노조가 가장 먼저 득세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고 독일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대공황 직전 4년간 26%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은 미국보다 이른 1926년부터 불황을 겪고 있었고 1927년부터 독일의 산업 생산이 수축하게 됩니다. 미국은 1920년 전후로 이민을 규제하기 시작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였으나 1922년 연방대법원에서 친노조법인 클레이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미국은 1929년까지 자동차 공업, 라디오 산업, 건설업 등을 기반으로 6년 동안 제조업 평균임금 증가율 8%, 기업 이윤 증가율 62%, 실질 GNP 성장률은 연평균 4.8%, 실업률은 연평균 5.1%인 골디락스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은 호황이었고 유럽은 불황이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달러화를 강세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강달러는 미국 증시의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같고 미국은 호황, 유럽은 불황인 것도 같고 달러화는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25% 절상되며 미 증시의 상승을 견인한 것도 같습니다. 대공황 발생의 두 번째 원인, 증시 버블. 대공황 1년 전인 1928년에는 미국 증시만이 나홀로 랠리를 잇던 시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1929년 연방대법원에서는 기업에게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의무화하는 철도노동법에 합헌 판결을 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이 합법이 되어 친노조 고임금 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기대 이윤이 하락하고 경기가 하방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고용과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리하여 1929년부터 미국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질 임금은 상승하며 동시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수축하기 시작하자 미 증시는 10월 24일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미 증시가 하락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된 후 미국인들은 유럽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 물론 유럽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미국으로 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1930년 내내 지속되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정시 전체를 폭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유럽은 2018년부터 중국은 2015년부터 증시 둔화를 겪기 시작했지만 미국 증시 홀로 상승 일로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GDP 성장률 추이가 내리막길이었고 지난달에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수축하기 시작했다는 지표가 떴습니다. 대공황 발생의 세 번째 원인, 무역전쟁. 1930년 6월 미국은 2년간의 논의 끝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힘을 얻게 되었고 국제정치의 분열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미국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등 수십 개의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대한 더 강력한 보복 관세를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균형이 달성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상품을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이자조차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1933년 유럽의 대미 무역 규모는 1900년보다 작았으며 같은 해 미국의 수출은 1929년에 이루어졌던 규모의 8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주도로 전 세계 국가가 서로 관세를 매기며 싸우기 시작하는 현재와 같습니다. 대공황 발생의 네 번째 원인, 공급 충격. 1929년 증시가 폭락하였지만 193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회복 조짐이 보였는데 이 짧은 호황을 맛본 공업국, 특히 미국의 원자재 및 소비재 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과거 순환성 경기 침체에 대한 경험에 입각하여 조만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리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무시한 채 재고 투자를 시행하였으나 줄어들지 않는 소비재 재고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원자재 및 소비재 기업들과 은행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한 공급 충격을 겪고 있는 현재의 중국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929년 대공황 시기와 현재와의 공통점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대공황 시기에 일어났던 일 중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나타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5월 11일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었던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은행은 로스차일드 가문 및 잉글랜드 뱅크가 경영에 참여하였고 당시 오스트리아 기업의 70%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은행이 파산하자 예금자들은 시중은행을 불신하여 자신의 예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 4분의 3이 외환 시장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심각한 자본 유출로 인해 실링화에 대한 가치 하락이 우려되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금본위제 하에서 환율을 방어해 보려고 하였으나 외환 보유고만 탕진하게 될 뿐이었고 결국 국립은행을 통하여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을 인수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 사태의 불씨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독일 등으로 옮겨붙었으며 특히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자본 유출이 더욱 심해지며 그 결과 은행과 정부의 적자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다음 달인 6월에는 대규모 자금 인출이 발생하여 주요 은행들이 연쇄도산하였고 7월에는 일부 대도시에서도 신용붕괴 사태가 발생하여 7월 13일 결국 독일 정부는 은행 영업 정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은행의 영업은 8월 5일 재개되었으나 은행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도산한 은행들을 정부가 떠안느라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중국의 외환위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합니다. 독일뿐 아니라 중부 유럽의 국가들에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재정 위기는 자본 유출을 발생시켜 은행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8월에 자본 및 외환 유출을 이유로 사실상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외환을 통제하였는데 독일의 이 자산 동결은 유럽 중부와 남미 등의 거액의 자금을 예치했던 영국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독일의 외환 통제 정책으로 인해 영국의 막대한 자산이 동결되었고 외국 자본 또한 파운드화에 대한 불신으로 서서히 영국을 이탈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의 은행 및 통화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던 와중에 같은 달인 8월 영국은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금리를 인상하여 자본 유출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인 9월 영국은 1세기 이상을 지켜온 파운드화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었으며 이와 동시에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재할인율 정책만으로서 자본 유출을 막고 있었던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혁신적인 정책이었는데 영국은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하여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공업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실질 소득의 상승으로 주택 공급과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조직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생산성 향상이 수요를 더 자극하는 선순환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급락했던 파운드화의 가치와 영국의 은행들 또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금 유출을 동반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하니까 굳이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이후의 포인트는 뉴딜이 별로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과 미국을 수렁에서 꺼낸 것은 3년 연속 15%의 GDP 성장을 이끌어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2019년에는 경제학이 발전함에 따라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공황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연준은 폭락이 일어날 때마다 그 충격을 대신 받아내며 시장을 부양시켰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버냉키는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와 재반 환경이 아주 다른데도 구태여 제가 이 상황을 비교하는 건 대공황 때와 근본적인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적당한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기는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